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선 을사오적에 빗대어 일부 공직자가 광복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광복 80주년의 진정한 의미와 최근 논란을 짚어보고 독립의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제대로 계승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충남대 명예교수시며 제9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신 김능진 광복회 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 사학과 명예교수시며 백범 학술원장을 역임하신 한시준 제12대 독립기념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신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이성우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광복 80주년을 맞는 우리 패널분들의 소회부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네, 보통 뭐 10년 단위로 이제 그 어떤 의미 같은 걸 되새기고 그렇게 해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광복 80주년은 역사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을 그동안 이겼잖아요. 최근 몇 년간 보면 우리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를 봐도 국민 총소득 그런 면에서 이제 근소하게나마 일본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젊을 때는요, 우리 국가 목표가 크게 두 가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통일하는 거, 또 하나는 일본을 이기는 거. 근데 통일하는 거는 좀 쉬워도 일본 이기는 거는 정말 힘들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격차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고 일본 이기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일단은 달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는 그렇죠. 더 어렵다고 생각됐던 게 지금 먼저 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광복절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그런 면에서는 맘 놓고 일단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난 8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네. 한때 우리를 점령했던 일본을 네. 앞질렀다. 그래도 그럼요. 마음껏 기뻐해도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시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떠세요? 광복 80주년의 의미. 글쎄 이제 매년 광복절을 맞고 올해가 이제 특별히 80주년인데 네. 80주년을 맞는 게 좀 기분이 썩 그렇게 좀 좋진 않죠. 네. 이렇게 그동안에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제 왜곡하는 일도 많고 폄훼하는 일도 많고 참 그래서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후에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되니까 네. 우리의 정말 그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고 또 후손들에게도 길이 알려져야 될 그런 역사인데 그런 역사가 심하게 왜곡 부정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광복 80주년에는 지금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했던 이러한 시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독립운동의 진정한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찾게 됐는지라고 하는 걸 좀 되새겨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 정체성 이런 걸 좀 확고하게 갖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좀 왜곡했던 지난 정부 때 주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네. 소회가 있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저희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일본하고 대등한 강대국이 됐다라는 네. 거. 우리, 아까 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경제적으로 최빈국에서 경제대국 10위에 들어갔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가 됐고, 또 특히 문화 강대국이 됐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강대국. 네.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광복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문화. 힘이다. 근데 요즘 뭐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K컬처를 보게 되면 또 맞습니다. 한강 작가의 뭐 노벨 문학상 이런 걸 보면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문화 강대국도 달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보셨을 때 현재 우리 발전된 모습을 보면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직도 그 일본이 이제 과거사 문제,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네. 세계에 지금 만방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지만, 일본의 어떤 역사 인식,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주로 미국과 일본 중심, 뭐 태평양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임시정부 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좀 과소평가하는, 잘 잊혀지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임시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렇죠. 광복에?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광복 80주년 어쩌고 해서 매년 아주 광복절을 기념하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우선은 우리 정부의 의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광복은 우리가 찾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광복은 연합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우리는 어부지리처럼 광복을 얻은 것으로, 그냥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지 모르지만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찾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 우리는 1945년 연합국이 일본을 폐마시켜서 우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그 전에 우리는 독립을 보장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교과서도 다 나와 있듯이 1943년 11월 달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카이로 회의에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적당한 시기에 자유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은 이미 1943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카이로 회의가 미국, 영국, 중국, 루스벨트, 처칠, 장개석 세 분이 만나서 회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면, 카이로 회의에서 한국을 자유독립시켜주자라고 주장한 것은 장개석 총통이 제의를 해요. 네. 루스벨트 대통령은 동의를 했습니다. 네. 처칠은 반대했습니다. 네. 영국은 끝까지 한국 자유독립 시켜주지 않으려고 반대를 했죠. 영국이 반대했던 논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한국은 야만 민족이다.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다. 야만 민족, 자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자유독립 시켜주냐. 영국 쪽이 그랬을 때 중국 쪽에서 그냥 뒤로 물러섰으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는 안 것이죠. 됐겠죠. 예. 그런데 중국 쪽에서 그 두 논리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만 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국은 1919년에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3.1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민족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한 80%의 민족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한국 민족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운동한 민족이 있냐. 대봐라. 못 되죠. 못 되는 것은 영국이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나라가 없죠. 또 하나, 자치 능력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아직 나라도 되찾기 전에 우리 중국 땅에서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운영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 자치 능력이 없냐. 그래서 결국 영국이 그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합의문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합의문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그렇고, 그럼 장개석은 왜 그 회의에 가서
중국도 차지해야 될 게 많은데 왜 한국 걸 제일했느냐? 그것은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 회의에 간다고 하는 정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입수를 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개석을 찾아와요. 장개석 그때 쉽게 만날 수 없죠. 아주 면담을 해서 어렵게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1943년 7월 26일 날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일무부장 조수왕, 선전부장 김규식, 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부사령 김원봉 네. 5분이 장개석을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이번 카이로 회의에 가신다고 하는데 카이로 회의에 가면 우리 한국은 일본이 패망하면 그 즉시 자유독립될 수 있도록 가서 주장해 주시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장개석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애써보겠다라고 답을 하고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 회의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카이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거기서 뭐 각 나라 원수들이 잘해주겠지라고 아무런 대응도 안 했는데 자유독립을 시켜준다고 거기서 보장을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죠. 그건 주어진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장개석이 한 것이죠.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찾은 것이고 네. 그런 독립운동에 의해서 찾은 것이다. 광복절을 맞아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 전에 이미 1943년에 그렇죠. 그렇게 독립을 시키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거기에 뭐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강한 영향을 끼치고 돼 있지만 그런 과정에는 중국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한일 수교가 다시 이루어진 6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 총리하고 또 만난다고도 하는데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 이후 지난 80년 동안 일본과의 어떤 관계 좀 어떻게 좀 변화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에 많이 나빠졌죠. 네. 제가 이제 2011년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4, 15년 전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독립기념관에 제일 많이 오는 외국인이 일본인이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통계는 모릅니다만 일본인들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서 네. 일본이 이제 극우 쪽 우경화를 많이 심하게 한 거죠. 근데 아베가 일본도 상당히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갔지만 우리 한일 관계도 아주 나쁘게 사실은 만든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 반드시 한일 관계는 좋아지도록 만들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두 나라가 뭐 같이 붙어 있는데 서로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복회 활동 때문에 서울을 자주 다니는데 보면 서울역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 특히 젊은 학생들, 네. 또 아주머니들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레벨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민간 레벨에서는 굉장히 그동안에 그 새로운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물론 마찬가지고 왜 일본에 BTS가 있습니까? 블랙핑크가 있습니까? 예. 과거에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적인 강국. 아까 교수님 말씀. 예. 우리가 꿈도 못 꾸던 일이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 뭐 일본 니들 잘못했다, 뭐 빌어라 이런 소리는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소리는 이제 우리가 좀 그만 좀 하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친선을 도모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일본도 이제 못된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네. 그러나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물론 예. 있겠죠. 예. 그런 쪽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 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에는 이제 동의할 것 같은데 또 이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뭐 김능진 교수님 의견에 반대하는 건 네,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네. 수교 60주년인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문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뭐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와 반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역사 왜곡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강제연행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광복 80년인데 앞으로 80년은 이런 관계들을 해결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당분간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날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꼴로 계속 그 후진해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본의 뭐 과거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한 논란이 오늘 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의 과제에 네.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의 그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80주년 광복절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있는 관장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김영석 관장 사퇴 요구가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뭐 취임 당시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고요. 뉴라이트 계열로 알려졌었고 1945년 8월 15일은 뭐 광복절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공분을 좀 일으켰던 분이긴 한데 먼저 교수님. 그 사실 그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직위는 사실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사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갖고 계시거나 네. 또는 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임명되는 게 이제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두 관장님이 그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분이 이제 임명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관장님들이 있다가 뭐 임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임명도 문제지만 그 이후가 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임명 이유가 문제다. 네. 뭐 임명도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이유가 더 문제다. 네, 사실은 작년에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의 가장 큰 수확은 광복이고요. 그걸 기념하는 것은 독립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 기관의 성격이 독립을 선양하고 현창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광복절 기념식은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임명 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 원래는 그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관장님이 어떤 의도로 하진 않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기관장의 어떤 역사 의식이랑 관계없이 그 기관의 특성이 그런 특성이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올해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실효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거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의 임기가 문제가 되는데 네. 특히 이 독립기념관에서만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압박이 강한 것은 이 독립기념관의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된 과정도 문제지만 된 이후에 어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장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네.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앵커께서도 그 점 감안해서 이제 우리 이 박사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닙니다. 좀 좋아 보이진 않으시죠? 이런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집도 대전이고 해서 가깝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새 관장 임명 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저부터도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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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독립기능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국가에도 국가의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듯이. 네. 근데 독립기능관은 좀 일반 공공기관과 좀 특수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 관장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죠. 독립기능관의 개관 이후에 근한 40년까지 그런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라든지 독립정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해왔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관장님은 그것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분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저희들도 걱정이고 일반 국민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경상도 안동에 제일 처음에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더 발전돼서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됐습니다. 그게 생긴 것은 안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분들이 독립운동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이제 그것을 그 안동 경북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고장 출신들이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네. 역적을 만들었죠. 네. 근데 거기에 전 정부에서 검사 출신하는 분이 오셨잖아요. 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름을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그게 아니라 경상북도 호국문화재단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6.25, 뭐 임진왜란 이런 호국. 것도 그렇죠 호국.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분야로 놨죠. 그러니까 기관장이 한 사람 잘못 와가지고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호국문화재단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냥 기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독립기념관은 근 40년 동안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잘 지키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온 기관인데 혹여라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기관장이 와서 독립기념관을 혹여라도 그렇게 잘못되게 이끌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기관장이 차지하는 정말 역할이 되게 큰 곳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정말 선임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좀 논란이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보면 향후를 위해서라도 좀 본인이 좀 결심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 또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 육사의 흉상으로 잘 모셔져 있는 홍범도 장군을 특히 뭐 독립기념관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당시 그랬었는데 이걸 옮겨야 된다라는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논란이었는데 결국은 또 정부가 바뀌면서 육사 입장도 좀 변한 것 같은데요. 당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의 그 이후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시대가 가진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좀 이렇게 재단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교수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 육사에 있는 흉상을 설거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제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참 그 논리가 뭐 엄청나게 뭐 지금 소련 공산당 가입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가 참 없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제한테 협력했던 사람들, 네. 소위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자.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거기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종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만주에 가서 관동군 촉탁으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독립운동가들 직접 잡고 체포하고 처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처단된 독립운동가들이 한 250명 정도라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라고 아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당연히 거기 반민법에 걸리죠. 근데 그 사람이 반대운동을 하면서 대동신문, 나중에 대한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망국법이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법이다.
또 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결성한 사람들은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그때 그래서 반민법, 반민특위 이것을 주장하고 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빨갱이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의 탁골공원 3.1 독립선언했던 거기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것이 공산당 빨갱이입니다. 지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이정형이 이런 사람들이 해놨던 그냥 무조건 자기들하고 틀리면 공산당 빨갱이다. 그런 논리의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에 폄훼해서 뭐 자꾸 이렇게 이유를 붙이는 걸 논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천박하기 일데가 없습니다. 천박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내세는 이유와 속내가 다르다. 속내는 자기들 어떤 치부를 좀 감추거나 이게 덮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좀 논지하고 좀 벗어나는 말이기는 한데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네. 조금은 긍정적인 기능을 좀 발휘를 하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사실 연구자나 아니면 독립운동사에 관심 많은 사람 아니면 홍범도 장군 하면 그냥 봉우동 전투를 이끈 독립운동가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흉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 주변에서 만주 독립운동, 연해주 독립운동, 자유시 참변에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하고 의도하고는 어떤 뭐 관계없이 국민들이 독립운동사에 관심을 갖게 했다라는 거는 근데 이게 좀 슬픈 긍정적인 기능인데 사실 그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질문이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범도 장군의 어떤 사회주의 이력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특성이다. 뭐 그 시대 시대적상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본질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국방부가 육사에서 이전하기로 했던 동상은 홍범도 장군의 동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5분 계시죠. 네, 그렇죠. 이청천, 이회영, 이회영, 김좌진, 예. 이범석, 예. 홍범 이 5분인데 이걸 다 이전하겠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자꾸 이슈가 돼서 원래 본질이 자꾸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동상만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 동상을 다 옮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홍범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한시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게 역사 인식이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인데 우리가 우리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이 자꾸 이슈가 되면서 본질이 자꾸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 5분을 이전하라고 하는 속내는 아까 이제 속내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운동 또는 광복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 전공하신 한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 대한민국의 국군은 우리 독립군이죠.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광복회 지금 이종찬 회장님이 네. 지금 금년에 90이신데 네, 그분 육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 이분이 이제 육사 입학 시험 볼 때 면접관이 이제 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독립운동 하던 집안 후손이다 하니까 면접관이 아이고 골치 아픈 친구가 왔구만 그러셨던 거예요. 예? 그 이종찬 회장님 이제 경험담이에요. 네. 근데 그 면접관이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그 당시 만군 출신. 만주.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만든 그 만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 출신. 네.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종찬 회장님이 이게 아니다. 지금 우리 이성호 박사가 이제 그 좋은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국군의 뿌리가 그 만군 출신, 일본군 출신에서 와야 되겠냐.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 독립군 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사에다가 그런 그 우리 독립운동가 이 흉상을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역사 인식의 차이가 그런 일들을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핑계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죠.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홍범도 장군이 이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 네, 그런데 네. 그 양반이 공산주의 활동할 때는 말하자면 적군 러시아 그 짜르 네. 군대하고 대결해서 싸우는 게 저 공산주의 그 적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제 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독립군들은 그렇죠. 예, 예. 이제 그쪽하고 그 당시는 한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때의 생각이 그 몇십 년 전에 생각하던 분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그 고집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었던 그 결과가 이렇게 지난해 그런 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뜻있는 생각이 쓰신 분들이 그런 논란을 볼 때 되게 좀 답답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제 육사뿐만 아니라 대전에도 이런 논란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홍범도 장군 노라고 있습니다. 이 현충원 주변에 있는 건데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뭐 공과를 따져서 홍범도 장군노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대전시장이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로에 대한 명칭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구청장은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또 해서 이게 대전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이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천박하다고 뭐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항일 운동의 가치를 좀 이렇게 폄훼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거를 보면 답답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보수, 진보, 이념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특히 그 지금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독립운동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부정하는 게 대체로 보수 세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통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 보수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과 국가죠. 그렇죠. 민족과 국가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민족 국가를 보존하고 그런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인데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그리고 일제한테 협력했던 사람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한테 협력한 사람들은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민족과 국가를 배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족과 국가를 배반했던 사람들이 배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그런다? 그건 그 사람들을 보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뭐 폄훼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정말 옛날로 얘기하면 매국노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그런 데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 진보가 마치 양날로 갈려서 이념적으로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구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려고 했던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수로 포장을 하는 순간 이게 전쟁이 되고 서로 갈등이 부족이기 때문에 보수도 아니다. 그것이 보수가 아니죠.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가 민족과 국가인데 민족과 국가를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념, 과잉. 네, 제가 고향은 여기가 아니지만 대전에 이제 와서 산 지가 지금 45년째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청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제일 좋은 점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영호남하고 달리 이 균형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영남이나 호남 같은 데서는 아주 일관성이 있다면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쪽 저쪽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스윙부터. 그렇죠. 좋아하죠. 예. 그거 안 했으면은 지금 대전시의 지하철이 지금 2호선이 벌써 우리가 완전 지하철로 다녔을 건데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논란도요. 저는 좀 우리 지역의 장점답게 좀 지혜롭게 잘 헤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이 있는 걸 차제로 어떤 기회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우리 전국에 현충원이 2개밖에 없어요. 서울과 예? 대전에 서울, 있죠. 대전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 대전 현충원에는 제가 통계는 모릅니다만 서울 현충원보다도 훨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모셔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도 대전에 많이 모셔져 계세요. 네. 근데 대전 사람들만 잘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이 박사가 저 백범 예를 들었지만 백범을 기르시고 교육하신 백범 어머님도 대전 현충원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요. 좀 이게 이제 구청장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유성구청 같은 데서요. 좀 이걸 좀 논란을 이걸로 끝내지 말고요. 예를 들면 대전 현충원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찾아 선별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런 길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홍문도 장문로 같은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을 딴 도로 그러면, 명을 더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저 코로나 때 네. 사람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대전 현충원 가서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저 독립운동가들 비석들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깜짝깜짝 놀라고 아는 분의 아버지, 아는 분의 할아버지들 많더라고.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니까. 네네. 예. 제가 또 광복의 활동을 10년 이상 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은 인천에 어떤 분 가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인천 사람들 학생들 와가지고 또 유성에서 밥도 먹고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좀 더 생산적으로 아, 그럼요. 항일의 어떤 그런 네.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네. 말씀 네. 네. 더 적극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네. 더 좀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네. 아주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두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 구민이면서 대전 시민입니다. 네. 저 유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홍범도로는 명예도로입니다. 행정구역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원래 공식 도로명은 현충원로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유성 어디죠, 선생님? 현충원 쪽 가는 길을 다 이제 현충원로. 그러니까 현충원로라고 현충원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로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홍범도로는 명예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5년 사용하고 다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식 도로명은 현충원로로 해서 현충원을 살리고 그다음에 홍범도로 해서 독립운동도 살리고 저는 이걸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논란이 되는 걸 기회를 삼아서 네. 더 적극적으로 네. 항일의 가치, 독립운동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공감됩니다. LA 같은데 도산 안창호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대전 현충원에 모신 어른들 얼마든지 그런 기념도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 현충원로를 홍범도로 한다고 해서 현충원로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 도로명, 명예 도로명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면 좋겠어요. 그런 걸 굳이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네. 그게 논란이 됐던 이게 거죠. 왜 문제가 되는지 잘 그게 모르겠어요. 논란이 됐던 네, 것이고, 놔두면서 그냥 더 확장시키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은 아까 우리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라고 포장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중요해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해석이 막 달라지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역사관 정립, 어떻게 말하면 좀 말로 하자면 역사 바로 세우기 또는 제대로 된 이 역사관 이런 걸 좀 확립할 수 있을까,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극단적으로 이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극단적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녁마다 이제 공원에 가서 보면요, 계속 이게 저 라디오 같은 걸로 이제 들으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저녁마다 만나니까 가만히 보면요, 늘 똑같은 방송만 듣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방송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우편 또 극단적인 좌편 이 한쪽 소리만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국민들이 좀 듣지 마시고 좀 그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떻게 그러면 선별할 수가 있냐? 양쪽 다 욕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찾으면 됩니다. 네. 네. 극단적 어떤 편향적인 목소리 내는 분들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권력을 가진 분들의 문제인데 네. 권력을 가지면 역사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 해석이 흔들리고 네. 일반인들이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권력을 가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역사를 뒤흔드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나면 역사는 바로 세워지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역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질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것을 일반인들이 정말 역사가 뭐 이게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질 네. 수가 있는데 네. 권력이 지나면 역사는 바로 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례를 들자고 하면 지금 뭐 뉴라이트나 이제 이런 세력들이 해가지고서 역사를 많이 왜곡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수많은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만일에 뭐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 근데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잖아요. 1919년 3.1 독립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선언하고 40일 후에 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걸 1919년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무시하는 논리가 야 그게 무슨 뭐 국가냐 그냥 임시로 세운 정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임시정부는 정부 이름이죠. 네. 근데 임시정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를 호도하는 것이죠. 작년 광복절 때 대통령 경축식사를 들으면서 저는 크게 놀란 게 있어요.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건 좀 흔히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시작돼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충칭도 가서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시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더군다나 광복절 날 대통령이 경축사람에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런다고 해서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권력이 물러나면 역사는 바로 서게 돼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는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권력이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앞에 역사는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부터가 문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전 독립운동사 연구자고 네. 지금 독립운동사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독립운동사라는 것이 어떤 정권의 성격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면 안 되고 늘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쵸. 이제 홍범도 동상 논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는 그 홍범도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범도를 존칭은 생각해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보게 되면 공산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런 거 우리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경을 벗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고 공평하게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색의 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들이 있죠. 이거를 벗고 이 편견을 벗어야 되겠죠. 네. 편견을 벗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올바른 사관이 정립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자꾸 이 안경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벗는 걸 저지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의도적으로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안경을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강요된 역사관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인식하면 역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올바른 사관의 정립,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이런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역사를 역사 자체로 봐야 되고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을 갖고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만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정치권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에 좀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토론이 어느덧 마지막 거의 이제 순서까지 온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80년 전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았지만 아직도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앞으로 뭐 깨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좀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씩 한 1분 정도로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어떻게 될까요? 각 이제 우리 8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정말 이룩한 게 많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일단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요 나머지 과제가 이제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정한 광복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통일된 조국 그걸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워낙 분단된 나라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희석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것 거기에 앞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그런 지향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청년 시절에 세웠던 목표 2가지 중에서 일본을 따르는 건 성공했는데 네. 또 다른 목표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성공하더라고요.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광복 80주년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들이 남겨준 참 자산이 많거든요. 그 자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우리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 독립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낸 것이 독립정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제할 때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일본을 이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한마디로 비유할 때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다 그래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부술 수 없잖아요. 그 바위가 바로 일본이죠. 독립운동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많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제한테 협력하는 길로 가는 것도 일본한테 대들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건 무모한 짓이죠. 독립운동은 무모한 짓이죠. 그러니까 일제한테 협력하는 길로 선택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이라고 자신들의 힘으로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걸 알죠. 그렇지만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서 그걸 남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여겼지만 거기에 도전하고 대들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독립정신이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발전이 이룰 수 있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저는 바로 그 독립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 정신을 잘 계승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독립 정신이다. 이런 독립 정신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그 광복 80주년이죠. 저는 네. 지나온 80년보다 앞으로 80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사가 많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독립운동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80년은 독립운동사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저희가 현재 독립운동사 왜곡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과거의 독립운동의 왜곡을 인정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립운동사 왜곡을 잘 교정하고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독립운동사 교육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사 교육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을 해서 앞으로의 80년을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역사라는 게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의 역사인식이 다음 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립운동사 교육도 하고 독립정신도 선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교육에 힘쓰자. 앞으로의 80년을 위해 교육에 힘쓰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년 전 여기 계신 한시준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아서 상하이, 창사, 충칭 등을 현지 취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중국 10개 도시를 옮겨 다닌 임시정부 독립투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뿌리는 누가 뭐래도 임시정부이고 1945년 8월 15일은 임시정부가 여러 노력을 해 맞이하게 된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 광복 80주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